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정년 연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뜨거운 노동계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이럴 땐 뭐 한다? 직접 들어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잠시 후에 모십니다. 유의적 가족 여러분도 의견이나 질문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바로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대비 무대였죠. 그런데 호된 신고식이었달까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정리하고요. 그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김만은 박사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차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조국 사퇴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자리마다 세워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의자를 돌려앉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 고성 속에 조 장관 발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뒤이어 시작한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캐물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에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한 건 사실상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조 장관에게 과제를 완수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법무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 통화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부당한 요구라면서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예, 보신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주요 쟁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었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요? 예, 데뷔전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사퇴하라고 치열하게 지금 여야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이런 거였습니다. 예. 야당이 선언을 했다시피 사실상 제2청문회 방식으로 질문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쟁점이 한 2개 정도 등장했고요. 예.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여당은 주로 지금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뭔가 야당하고 내통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 제2청문회라고 했던 오늘 대정부질에서 나왔던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총체적인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검사와 기자 출신을 대거 배치를 해서 좀 활용을 집중한 모양새였습니다. 이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의 대개 전문가들이요,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주로 나왔던 것은 뭐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그 국회에서 대통령 임명장 주기 전에 했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의견하고 예. 이후에 보도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왔던 엇갈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오늘 조국 장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국 장관이 새롭게 제기된 것을 수용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컨대 그 집에서 있었던 PC에서 서울대학의 센터 임명장 도장 안 찍힌 거, 예. 뭐 그거 3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되게 밖에 나왔던 것은
본인의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뭔가 자의적으로 발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예. 오늘 발언에서도 조국 장관은 모를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등등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로 나왔던 검증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새롭게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건 없었고요. 예. 다른 한두 개의 쟁점이 오늘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예, 한두 개의 쟁점 이제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신임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조국 장관의 일성은 역시 혁신과 개혁이었죠.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조국 장관의 일성을 들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도 사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국회 의사 일정이 확정이 됐다가 예.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야당이 그래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는 어떻게 간주할까?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장관에 대한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오늘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등장할 때부터요. 조국 장관이 본인 인사 말을 하자 할 순간에 예. 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지금 그리고 손 팻말이라고 해야 팻말이 될까요? 조국 사퇴 이것을 예. 이제 노트북 앞쪽에 붙여놓고 등은 돌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주로 질문 대상이 이낙연 총리와 조국 장관이었죠. 예. 조국 장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권성동 의원은 나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무부 대표 나오세요. 예. 이렇게 장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도 장관이란 말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질문 과정에서는 조장관. 장관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맨 마지막에 질문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요. 예.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법무부 관계자 나오려고 하니까 보통 관계자 나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밑에 직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조국 장관이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초 가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장관에 대해서 관계자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가지고 오늘 법무부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온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관계자는 없고 장관밖에 없다. 예. 장관 나오라는 것이냐라니까는 곽상도 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니까 예. 장관이라는 호칭은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야당은 오늘 또 이런저런 조건이 당신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있었고요. 예. 또 하나 늘 이렇게 대정부 질의 나올 때 주목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낙연 총리. 예. 예, 이낙연 총리를 두고 조국 장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예. 하나는 최종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기 전날 8일 날 저녁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일부 보도에서는 이낙연 총리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참가했던 거 이런 얘기했는데 내용 자체는 응답할 사안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느낌상으로는 뭔가 조금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기류를 전달했던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예. 마지막에 또 하나 오늘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이 미국 버클리 유학을 갈 때 태광 산업에서 받았던 장학금 문제가 나왔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총리한테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낙연 총리한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지만 즉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거기다 뭘 붙였느냐? 예. 조국 장관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 모두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최근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 특권의 문제를 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낙연 총리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의 발언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워낙 묘사를 잘해주셔서 그냥 대정부 질문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논란이 됐던 이 부분도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이 수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시인을 했고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예, 그러니까 주강덕 의원은 이제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조국 장관의 경우는 수사 방해 그리고 지휘하는 것이 일절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이것은 주강덕 의원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대정부 질의를 했던 다른 야당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조국 장관도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언급을 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다시피 이건 오늘 처음으로 이제 불거진 건데요. 월요일 날 있었던 조국 장관 11시간에 거쳤던 압수수색 과정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조국 장관 얘기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두 번이나 이렇게 넘어질 실신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일단 충실하게 압수수색에 응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좀 하고 나서 예.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검사 당시 그때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뭐 내용상으로는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야당은 이 자체가 수사 지휘한다거나 이런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직접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책임지는 지휘하는 장관이 통화를 했다면 일종의 압력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예. 중간에 이 문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가 중단될 뻔했습니다. 4시 반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에서 이것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예. 문제를 제기해서 했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일단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요. 예. 계속 진행하긴 했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를 아마 한국당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요. 반면에 오히려 여당은 이걸 또 역공세로 삼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날 통화를 한 사람은 검사팀장과 정경심 교수 두 사람밖에 없고 이것을 전달 또 받은 사람은 조국 장관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이게 야당이 알고 있겠느냐? 누가 얘기했겠느냐? 조국 장관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도 아니라면은 예. 결국은 검사 쪽에서 다시 이것도 야당과 통하고 있는 증거의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오늘 그 기자 브리핑까지 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국 장관이 후회한다라고 나중에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이 한 질의에 조국 장관의 대답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이 했던 그런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 일체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또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법무부의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배우자이나 어느 사람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처신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처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뭐 논란이 계속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질문에서 총리한테도 질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총리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위법적인 문제를 다툴 정도가 되느냐 이건 예. 다른 사안 같고요. 오히려 좀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적절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국 장관은 부인이 두 번이나 실신할 정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해서 얘기했겠지만은요. 그러나 워낙 지금 이제 첨예하게 쟁점이 돼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장관이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녹취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수백억 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그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인간적 도리였느냐 이중적인 언행이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굽히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탄원서는 뭐 그 사본이용을 가지고 나왔기 예. 때문에 확인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그동안의 재벌 범죄를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예.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인데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무한한 것이다. 예. 보석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이것은 예.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호진 씨에 대해서 뭔가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좀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배경을 법률적인 적용도 있지만은 본인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인데 예. 이것도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했느냐? 선친에게서 버클리 유학을 갈 때 태강에서 15만 불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 예. 그럼 그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인데 다른 사회적인 성토를 할 때는 법률적인 기준, 사회적인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성토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 과거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도리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충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은 보석은 법적인 처리하고 다른 차원이라든가 인간적인 도리로 했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깔끔하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입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수용하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더구나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요. 또 늘 나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과거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 말씀이십니까? 이런 재벌이라든가 큰 대기업들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예. 이 문제에다가 개인적인 상황 관련지어서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당의 방어 작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수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서 여당이 들고 나온 것은요.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 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수천 건, 그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단독 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 관계자, 검찰에 따른 면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충분히 각인시켰다라고 네. 보십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를 같이 제기하고 있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요. 예.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국회의원이 최근에 김종민 의원 같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특히 심지어는 언론, 야당, 검찰이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그럼 뭘 개혁할 것인가? 아까 이용주 의원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도적인 개혁으로 기착되는 거였습니다.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중립성을 지키는 검찰 개혁, 예. 또 검찰의 전횡을 막는 거. 이걸 위해서 나왔던 것이 공수처 관련 얘기고 예.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이제 패스트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조국 장관이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국회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것을 전념해왔던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임하는 것이 예. 입법 과정의 일관성을 지키고 이후에도 실행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상당히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론의 향배가 궁금합니다. 대정부 질문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대정부 질문은 대개 이제 야당의 무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예. 공세를 하니까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야당에 유리한 조금 변수가 생길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주로 조국 장관에 대한 공세적인 언론의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로 조금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어서 그 정도를 확 넘어서는 뭐가 생길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소환 날짜가 지금 임박해온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임박한 거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임박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비롯해서 예.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이 이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여야 간의 공방의 문제는 계속 돼 왔고요. 다만 오늘 나왔던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나왔던 거지만은 재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이후에 선처를 부탁했던 부분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법무부 장관은 장관대로 따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죠. 예.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뭔가 서로 충돌할 여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나왔던 뭔가 압수수색 관련 부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한번 새롭게 판단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국감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앞인데 지금 뭐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이 너무 심해서요. 예, 국감도 정해진 일자가 한번 연결이 됐죠. 예. 원래 국감이 이제 국감 관련 법에는요 9월 10일부터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매년 이제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정하는 일자를 조정하는 것인데 예. 애초에는 이달 30일부터 이제 다음 달 19일까지 돼 있다가 2, 3일 연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 날짜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야당은 역시 이제 국감 과정에서 이번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문제를 따지고 예. 정치적인 공세도 하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야당은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타협이 될까라는 변수가 됐는데 저는 예. 이러다가 제 일정도 자칫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보통의 경우 이런 문제가 없을 때도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되게 여당은 정부를 옹호해야 되고 야당이 공세하는 오늘 같은 대정부 질의가 있을 때도 그런데 예. 이번에는 더구나 조국 장관 이런 정국이 돼 있어서 예. 야당한테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증인 채택을 두고 예. 어떻게 될지 주로 이제 가족 관련 문제라든가 기업에서 그동안에 수사받고 나왔던 사람들 문제를 할 것인데 아마 여당은 뭔가 최소화시킨다거나 막으려고 할 거고 막는 예. 변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으로 여기 불려다가 정치적인 공세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국회는 그것보다도 민생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할 것인데 야당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는데 과연 절충이 될까? 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 국감이 되지 않기만을 지금 바라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동생과 전 재수 씨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동생 조모 씨와 동생의 전 부인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동생 조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 2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 두 사람이 확보한 채권은 공사 대금 16억과 지연이자 등 모두 1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웅동학원이 변론을 모두 포기해 가족끼리 짜고 친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송 당시 동생 조 씨는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사실상 원고이자 피고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조 씨는 웅동학원 학교 신축 공사를 하다가 IMF가 터져 빚을 지게 됐고 당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을 포기한 동생 소송과 달리 웅동학원 측은 지난 2006년 캠코의 부지 가압류 소송에 대해선 적극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미 제출받은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서 당시 캠코 소송 대응 방안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 법인으로 조 장관도 10년 동안 이사를 맡았습니다. 캠코와의 소송, 이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당신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동생 조 씨는 위장 소송 외에도 웅동학원의 비자금 조성과 위장 이혼,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소환을 앞두고 동생 조 씨를 먼저 소환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 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는 학교들입니다. 또 이 밖에도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종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쏠림이 두드러진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특수 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들입니다.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3곳입니다. 이 중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는 종합감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외부 입시 전문가를 포함해 25명 내외로 학종조사단도 구성합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합니다. 교육부 대학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말 조사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합니다. 또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수시 학종 중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수상 실적과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요소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괄 폐지도 여당인 민주당 특위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시 확대는 예고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대입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학종 손질만으로 땜질식 처방이란 우려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가 시제기 제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후년 상반기쯤에 1호기가 출고될 예정이어서요. 이 한국형 전투기를 실물로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의 모습입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22 랩터 전투기를 빼닮아 꼬마 랩터로도 불립니다. 우리 공군의 F-15K급 전투력에 초기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중형 전투기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9개월 만에 시제기 제작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KF-X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진행했는데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돼서 시제기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F-35A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4개 핵심 기술의 개발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추적 장비와 통합 전자전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전투기의 눈인 A사 레이더 모두 시제품을 제작 중입니다. 형세 설계 검토가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비행기를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이 그간의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는 내후년인 2021년 상반기쯤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시험 비행을 시작해 2026년쯤 개발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 공군은 2032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1차로 도입해서 F-4, F-5 전투기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Mojave, the master.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1년 전보다 50만 개 늘었습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오인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요. 잠시 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50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5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올해 1분기 증가폭이 지난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습니다. 무엇보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 2천 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50대 일자리도 18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통상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는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도소매업 일자리 증가도 1분기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40대 일자리는 2만 개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 여파로 40대의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게 주된 원인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 지속으로 건설업 등에서 감소를 했지만 인력 수요가 확대된 보건사회복지, 고용보험 가입 증가, 온라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그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17만 개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도소매와 공공행정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5만 6천 개, 제조업은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남성이 58.6%로 여전히 여성보다 비중이 컸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그럼 최근 고용 동향 등 자세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근에 좀 고용 동향부터 좀 살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각에서는요, 세금으로 만든 뭐 어르신들 일자리 덕분이다, 혹은 통계에 의한 착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를 하면 4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예. 한 2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고요. 예. 근데 또 하나 수치가 있는데 고용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률의 경우에 64세 미만의 고용률은 67%로 예. 저는 통계 작성 이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취업자 수 증감을 갖고 볼 때는 이게 예. 전년도 고용 상황이 나쁠 때는 이게 좀 수치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그런 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감안을 해야 하는데 고용률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효과가 다 배제한 것입니다. 인구분의 취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예. 또 지금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것을 보고 이제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취업자가 일자리가 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고용률을 연령별로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예. 연령별로 고용률을 나눠 보게 되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40대를 제외하고는요. 예.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노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면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 자체가 늡니다. 예.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 취업자도 시장에서 자연히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시스템이 아직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느는 거에 비해서 아직은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에서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의 허리가 될 40대 고용 부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예. 40대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제조업이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그 40대가 고용 상황이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께서 아무리 고용 상황이 지표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국민께서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아직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고용센터에 찾아오시는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구직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아직 고용 상황이 안 좋아서 40대들의 고용 상황이 회복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같이 해서 경제의 그 불확실성이 많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감 경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지적해 주신 뭐 질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 외에도 좀 일자리 안정망에 대한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저소득층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느 정도로 마련이 돼 있을까요? 이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만약에 실업을 했을 때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좀 지원해드리는 사회 안전망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고용보험인데요. 한 20년 동안 고용 안전망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분일수록 고용 안전망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전체 취업자에서 보호하고 있는 분이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는 빠져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 이런 형태로 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면서 구직 활동 기간 동안에 일정한 소득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 한국형 실업부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사회보험과 그다음에 실업부조가 되는 이런 고용 안전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관련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고 저희가 내년 7월 1일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의 40%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는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한 31.8%는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답을 하시고 있고 한 7.2%는 아직 준비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에 52시간제가 안착돼 가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근무 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둘 필요가 있어서 저희 지방관서에 모든 전국에 있는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근로감독관, 고용센터에 있는 고용지원관 그리고 민간에서 일을 하시는 노무사까지 합동으로 한 팀이 되는데요. 이 한 팀이 저희가 전체 중소기업을 전수조사해서 취약기업이라고 하는 한 4,00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0개 기업 중에서 희망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1대1로 밀착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원제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대제를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는 어떤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장관님 말씀 나누는 와중에 5633님의 의견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 주 5일 근무제를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또 근로자들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단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노동자분들한테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노동자분들은 52시간제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일부에서는 과거에 연장 근로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연장 근로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그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다면 이렇게 임금 감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도 지원을 해드리고 일터 혁신 컨설팅, 직업 훈련 이런 것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기업들이 52시간제로 단축이 되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임금 감소를 보전해야 될 때 인건비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또는 기존 재직자의 임금을 이렇게 보전해드린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 한 2년, 최대 2년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이죠.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방안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사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가 되겠습니다. 요 생산 연령 인구가 18년 작년을 이미 정점으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빨리 감소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장제력은 많이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인구정책 TF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부에서는 일단 정년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법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정년 의무가 시행된 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2, 3년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60세 정년 의무화를 사회에 안착시켜가는 게 우선 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하고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청년 고용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금 체계 개선도 기업들에서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에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계속 고용 제도 맞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속 고용 제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제도를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라고 국민들께 발표를 드렸습니다. 계속 고용 제도는 이제 정년 연장 제도는 아니고요. 기업들한테 많은 기업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기업의 경우는 정년을 그대로 하더라도 정년 퇴직하는
노동자분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로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재고용하거나 또는 어떤 기업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임금 체계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정년 연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예. 그래서 정년 연장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계속 고용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제 계속 고용 제도가 결국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일어날 그 세대 간의 갈등, 이 부분도 사실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계속 고용 제도도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청년 고용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드릴 때도 계속 고용 제도는 청년들의 고용 개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2022년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는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바로 취업 연령대가 20대 후반 연령대입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연령대인데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2022년이 되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일단 고용 상황은 지금보다 좀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2022년에 그때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참 이모저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사흘 연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나오고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7곳이고요. 이 중에서 3곳이 강화군입니다. 이 강화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황선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강화도에서 처음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지난 24일 강화군 송해면입니다. 이어 25일 불원면, 26일 삼산면 등에서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일부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의심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도 삼산면 확진 농가는 돼지가 2마리뿐인 폐업 농가인데다 차량 역학 관계도 없는 곳이어서 발생 원인이 더욱 의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중 발생의 이유로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농장 관계자와 축산 차량 등의 지역 내 접촉이 상대적으로 잦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화군 내 양돈 농가는 35곳이지만 공용 분뇨 처리장은 한 곳뿐이어서 그만큼 접촉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처리 시설, 특히 분뇨 처리 시설이나 어떤 특정한 시설이 한 곳에만 있다고 하면 그곳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될 확률은 증가되게 됩니다. 강화도에 자체 도축장이 없어서 인천 도축장을 이용하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도축장은 여러 농장에 차량이 드나들고 도축된 돼지가 판매되는 곳이어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처도 부실했습니다. 강화군은 애초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발병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포함됐습니다. 실제 강화군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차량만 소독하고 강화도에서 김포로 나가는 차량은 한동안 소독을 하지 않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화군과 경기 북부 지역의 방역 성패가 확산 여부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돼지고기 관련 업계도 비상입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28일 토요일까지로 연장이 됐죠.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도매가는 치솟고 소매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마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상인과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한 지 열흘째, 서울에서 가장 큰 축산시장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경매장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1차로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곳 시장 상인들의 사정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 작업이 이뤄질 시간인데도 돼지고기를 손질하는 상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돼지 사료 때는 작업 안 한다고 물량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걱정이지. 물가는 자꾸 비싸고. 주로 경기도권에서 들어오던 돼지고기가 뚝 끊겨 작업할 물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혹시 오늘 돼지는 들어오나요? 아니요, 지금 작업 전부 전국적으로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돼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처 계약을 끊을 수 없어 당장 납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다 팔아도 70만 원 나오지는 않아, 그게 값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육하는 사람들이 그 돼지를 지금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판파도 미치니까. 이처럼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정이 힘든 건 도매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정육점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삼겹살의 가격이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 발병 전 600g에 14,000원 하던 게 16,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죠. 2,000원. 이번엔 최고예요. 뭐 조금씩 올라서 2,000원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2,000원 오르는 건 처음이죠. 동네 정육점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다 속값이라고 하죠. 예전 같으면은 소값하고 돼지값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소고기 값이다. 특히 도소매 시장의 비축 물량이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이 돼지고기값 추가 인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도소매 상인들과 소비자들 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 이 소식에 저마다 약통 한 번씩 살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속 쓰릴 때 많이들 찾으시는 잔탁을 비롯해서 위장약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이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144만 명은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서 다시 약을 처방받으라고 식약처는 권고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입니다. 원료 의약품인 라니티딘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잔탁을 포함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다시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미칠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라니티딘 인체영양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35개 제품과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원료 의약품 7개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어제에 이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속보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요. 현재까지 진행된 이 대면 조사에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경찰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예. 법체면 전문가들을 조사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경찰은
목격자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 최면 전문가들까지 투입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DNA 말고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춘재를 뭔가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30년이 넘는 사건에서 사실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법 최면 수사는 보통 이제 CCTV 등 물리적 증거가 마땅치 않을 때 피해자나 목격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해서 특정 기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서 수사 단서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예. 하지만 목격자들의 기억에도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요. 이 경찰은 이들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되살리기 위해서 법 최면 전문가 2명을 투입했지만 사실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화성 사건 관련한 그 경찰 조사에서 이 진술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부분도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경찰이 사건 관련 목격자들의 명단, 나아가서 이제 누가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7차 사건 당시에 용의자와 직접 마주쳤던 그리고 또 수배 전단 작성에 참여했던 이 버스 안내양 그리고 9차 사건 목격자인 41살 전모 씨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목격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경찰이 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은 동시에 이 화성 사건 외에도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화성 사건 외에 인근 지역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하면서요. 이춘재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추가 수사 영역에는 1차 화성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화성군 태안읍 일대 발생한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 그리고 또 청주 발생한 이 장기 미제 사건들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실마리라도 조금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요. 경찰의 6개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고유정 씨가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뭐 보면 고유정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의붓 아들 4살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은 경찰의 정황 증거는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이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때처럼 의붓 아들 사망 전날 카레를 먹인 점,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구입해서 보관했던 점입니다. 경찰은 그간 현 남편 B 씨가 수면제를 자발적으로 처방받은 적이 없고 또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복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종적으로 경찰은 고 씨가 이 전 남편 살해 수법과 비슷하게 수면제 성분에 카레를 섞어 먹이고 의붓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경찰이 지목한 다른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2번째 정황 증거는요. 이 고 씨 휴대전화에서 의붓 아들이 숨진 그 시각에 고 씨가 잠에서 깨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당시 고 씨가 이제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 고 씨가 제주에서 진행된 의붓 아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청주 자택에서 의붓 아들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린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 수사기간이 따져보니까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사망 사건 발생 시점이 지난 3월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려 6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전문가들도요. 취재를 해보면 이 6개월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제 범행 관련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워졌고 결국 수사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경찰은 대면 조사와 대질 조사 그리고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통해서 고유정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이현아 기자도 정황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사건에서 스모킹건, 그러니까 뭐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마치 의붓 아들 사망 사건 역시 이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 전문가는요 법정 공방이 있겠지만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직접 증거가 아닌 경우에 상당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정황 증거가 왜 받아들여지는 추세냐고 하면 그 사람이 분명한 물증은 없다고 하지만 심증으로서 모든 게 뒷받침되는 이런 증거들이 결국은 범인으로서 그 특정이 되고 유죄를 받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는 것이죠. 네, 관련 내용은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부진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거죠. 다만 이무재 전 삼성전자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는 더 늘게 됐고요. 재산 분할 금액도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설 또는 추석 명절과 방학 기간에도 조건하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이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일 수 있어서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심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며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한 겁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선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가며 4년 넘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예상한 결과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심과 동일하게 나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여러 의문이 든다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저작권료라는 단어 이제는 익숙하시죠? 주인 없는 음원의 저작권료를 챙긴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멜론의 전 임원들입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저작권자로 등록한 건데요. 이렇게 빼돌린 저작권료가 180억 원이나 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에 과거 운영사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멜론의 운영사 대표였던 신모 씨는 유령 음반사를 세우고 저작권자가 없는 음원들을 모았습니다. 주인 없는 음원의 저작권자로 자신들의 유령 회사를 등록하고 저작권료를 챙긴 겁니다. 선물함에다만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선물함을 열어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만들어요, 그냥. 실체도 없는 음반사가 매출 일부를 가져가면서 멜론과 계약을 맺은 다른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다. 또 월정액 회원들의 미사용 이용료를 배분하지 않고 오롯이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가져간 돈만 모두 182억 원입니다.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또한 이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꾸민 신 대표와 당시 부사장은 이미 퇴사했지만 본부장 김모 씨는 여전히 재직하는 상황. 현재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자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뉴이처 가족들의 의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뉴스를 보시고 9866님께서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압수수색 받는데 집안 문제로 검사에게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과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견 보내주신 분이세요. 2813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작업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이런 병이 퍼지지 않길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출연과 관련해서요. 1506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의 유연성을 해칩니다. 어떻게 노사 간의 문제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질문 받았을 때는 이미 장관님과의 출연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8280님께서는요. 아직도 부당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수치 이상으로 많다고 불법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마 이 의견도 장관님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음악이 있는 저녁입니다. 스웨덴의 세탁소의 답답한 새벽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